교수님께서 한 300명의 이제 신입생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터벅터벅 내려오더니 저희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할리우드 영화는 쓰레기다. 이름은 전우석, 하지만 영문 이름은 조세프 존. 출생은 제가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라는 추운 주에서 태어났고요. 직업은 현재 글쎄요, 다큐멘터리 연출자 혹은 저는 스토리텔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영화 공부를 학부 때 했었어요. 저를 가르친 감독님께서 감독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서 너네들은 함부로 너네가 디렉터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영화를 몇 개 찍은 사람들 넌 디렉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시던 분이신데,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서 저는 함부로 디렉터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ENFP인데 MBTI를 글쎄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뭐 혈액형처럼 뭐 ENFP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캠페이너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디아스포라 스토리텔러로 기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중심부보다는 경계 혹은 외부의 시선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다수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해외에 가면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조금 유명하신 철학자는 소수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고 하거든요. 정형화된 그리고 중심부에서 말하는 서사도 있지만 또 경계의 시선으로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시선.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선으로 특히 한인들이 한반도 밖에 사는 한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에도 관심이 있고, 또 한반도 밖에 살아가는 한인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는 스토리텔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사실 디아스포라가 좀 학문적인 용어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뭐 재외동포라고 정도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수자로 살아가는 혹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유 방식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환대 정신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또 다른 타자에 대해서 평화로운 공존을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유 방식.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봤을 때 혹은 트럼프 같은 분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미국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다른 외부인, 소수자, 난민, 이민자 등등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긍휼적, 환대적 시선이 과연 현재 존재하는가라는 정직한 물음에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조금 더 환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도덕적, 철학적 근거가 마련이 될까? 저는 디아스포라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우리한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적 사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남기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자명한 그 좌우명이 있어요. Carpe Diem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중국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자라나면서 한국 국적법상 18살이 되기 전에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을 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버려야 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그냥 비교적 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하고 있던 차에 아빠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죠. 너는 내년이 되기 전에 한 나라의 국적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정할래? 그냥 우리나라의 평범한 고딩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국적을 결정해야 되는 그 무게감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를 한번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마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좀 무한 경쟁 그리고 입시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인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뭐 창작성이라든지 그것을 사실 더 죽이는 사회잖아요. 죽은 신의 사회를 보면서 거기 안에 캐릭터들과 저를 굉장히 동질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저는 미국에 가면은 carpe diem 이제 이 순간을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영화 내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님이 대학 입시 제도에 찌든 미국 그 프라이빗 스쿨 사립 학교의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속삭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너 것으로 만들어라. 왜냐면은 이 학교를 지나쳐서 성공했었던 모든 대선배들이 지금 다 벌레의 먹이가 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말투가 저는 당시에 굉장히 솔깃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의 마음에 불이 지펴진 순간이 칼페디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을 가장 두근거리게 하는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해서 나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초반에 고민을 했는데 제 대학교 첫 수업이 교양 수업이었는데 영화의 역사라는 수업이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 300명의 이제 신입생들이 앉아 있는 교실에서 위에서부터 프렌치 코트를 입고 이제 헝클어진 백발머리에 터벅터벅 내려오더니 저희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할리우드 영화는 쓰레기다. 이런 선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해 주셨는데 그분의 카리스마에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열정에 너무나 제가 매료가 돼서 국내에서 개봉했었던 영화 박하사탕이거든요. 교수님께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어린 마음에 제가 수업에서 내려오면서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박하사탕 DVD 지금 당장 보내달라고 이 교수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있는 수업에까지 이게 박하사탕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수업에 빨리 가서 교수님을 또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설레는 마음에 이제 앉았는데 교수님께서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이 오늘은 내가 근래에 봤던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너네한테 소개하겠다. It's called Peppermint Candy. 박하사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이 앉아있는 그 청중 사이로 저는 정말로 이 우연성에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막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희열의 영화를 다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수업을 나오면서 난 앞으로 영화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처음으로. 현재 제가 어떤 스토리텔러로 다큐멘터리 연출자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하지만 돌아본다면은 그때 있었던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이 다시 저한테 추후에 발현돼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각자 사람마다 어떤 일을 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제 좋은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아가고 혹은 재산을 축적하고 뭐 아니면 사회에서 이제 존경받는 어떤 직업군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제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대부분의 동료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저 역시도 초반에는 그랬었고 하지만 저한테 조금 더 중요했었던 우선순위는 해외에서 살면서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교포들은 이 정체성 문제에 한때는 몰두할 수 있지만 이것의 어떤 해법을 찾는다든지 이것에 완전히 몰두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아무래도 살고 한국에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한 후에 또 재미교포가 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 두 개의 정체성을 온전히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까 라는 고민이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바에서 한인들을 만났었을 때 그들은 이 이중 정체성, 다중 정체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해법을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저한테는 그 순간 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들을 더 알아가는 것이 커리어를 쌓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물론 저는 변호사 일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연출자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다시 언젠간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원동력은 초기에는 열정이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열정, 그들에 대해서 더 알고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는 열정. 하지만 열정은 식잖아요. 그 식은 이후부터는 책임감이 많이 작용했었고요. 이왕 하는 건 제가 발견한 소재만큼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식은 후에 책임감과 어떤 희생정신과 프로페셔널리즘이 대처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글쎄요, 뭐 다른 원동력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만약 있었다면 제가 두 영화를 다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킥스타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아는 지인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줬어요. 그 투자금을 헛되게 쓰기 싫었어요. 빚진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책임감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의 의미, 생존을 위한 노동 혹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 근데 저는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법륜 스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동안 그분의 증문즉서를 많이 했었는데 나는 왜 존재할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너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도 다람쥐가 내가 오늘 도토리를 왜 까먹을까 생각하고 먹냐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먹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굳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 나는 왜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서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봤을 때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명제도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류의 어떤 참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것이 어떤 저의 영화와 국한된 여정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삶의 뭐 경로라든지 커리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반문하고 다시 자문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과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영감을 얻는 소스가 된다면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